일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납세자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국회 기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세제 개편안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네. 지금 어떤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지 구체적인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총 이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이제 종부세 특별 공제 도입입니다. 두 번째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수 특례 조항이고요. 세 번째로는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한해서 있는 납부 유예 도입인데 먼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 도입. 그러니까 기존 11억 원이 이제는 공제 금액인데 여기서 3억 원, 올해까지만 이제 3억 원을 해주겠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14억 원, 공시지가로 14억 원까지는 특례 공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4억 원까지는 안 내요. 그러면 시가로 본다 그러면 지금 공시가격 14억 원이면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74% 정도 되거든요. 한 71% 정도. 계산해 보면 시가로 20억입니다. 그러니까 14억 원이 공시지가니까. 그럼 시가 20억 원 집은 이제는 그 종부세를 안 내는 거죠.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정부가 발표를 했고 이거에 맞춰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는 종부세를 내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네. 그런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 원이신 분들입니다. 원래는 내셔야 되는데 특례제도 때문에 이제 나 안 내도 되겠다라고 있다가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한 9만 3천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로 이제는 1주택자에 포함하는 어떻게 하면은 이 주택수에 포함하느냐 안 되느냐 요 문제였는데 일단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포함 특례 신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거든요. 네. 뭐 이사를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이제 팔면은 사실 주택수에서 이제는 빼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네. 또한 지방에 소지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집도 주택수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에 이제는 투자하신 분들은요, 지방의 3억 원 이하 아파트들을 많이 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가 논란이 되면서 나오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번에 나왔던 이제 정부의 안을 보고 이제 선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만약에 이게 개정이 안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말 그대로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거든요. 그럼 양도세 나오죠. 당연히 또 팔 때 되면은 그다음에 종부세도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시스템들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안게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가 상속 주택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상속받은 게 죄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정부가 좀 유예 제도를 나왔었는데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아파트 같은 지방 주택 같은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상속에서 빼주겠다, 이제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번 안에 있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크게 보면 이제 고령자, 그다음에 장기 보유자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종부세를 한참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유예 제도를 신설한 건데 이것도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요 세 가지가 이번에 주요 법안 내용이고 이게 이제는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 중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영향을 받는 이제 납세자가 최대 50만 명으로 네.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부세 특례 기간 신청 기간을 넘기고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저희가 어떤 좀 일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입니다. 요때 이제는 신청 기간으로 돼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는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 네. 입장에서 이게 아니라 9월 6일께 이제 고지를 하도록 좀 스케줄이 좀 나온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케줄을 하려면은 법에 데드라인을 정해놨었어요. 정부는 야 이거 법의 통과는 이달 그러니까 8월 20일에는 어느 정도 통과가 돼야 돼라고 했는데 이미 데드라인은 지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는 납세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일단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법 개정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시행령도 규칙도 바꾸게 되고 무엇보다 법 개정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양식도 새로 작성해야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 규칙도 바꾸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상자에게 고지하는 순서로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약간 꼬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경우의 수를 따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안에 만약에 일단 데드라인은 지났고요.
8월 안에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이제 경우의 수를 본다 그러면 시간은 촉박하지만 시스템도는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시장의 혼란스러움은 어쩔 수 없이 좀 각오를 하셔야 되겠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8월 안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그러니까 9월 16일에서 31일 넘어서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네.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7월 말에 고지서를 이제 날리게 되고 보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납세자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혼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국세청 가서 납부를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특히 고령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종부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의 좀 나이를 본다 그러면 사실 젊은 세대보다는 고령자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럼 고령자분들께서 혼자서 과연 이 납세를 할 수 있을까? 세금을 낼 수 있을까? 그다음 무엇보다 재산세 상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걸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계속 빨리 법이 통과돼야 된다,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지만 지금 뭐 상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지금 못 넘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어렵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뭐 서울 강천 강서구나 금천구나 이런 양천구 쪽 가보면 신축 빌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신규 계약 기준으로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이제 깡통 전세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신축 빌라가 많은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는 강서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뭐 구로구라든지 금천구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지도를 보시더라도 이제 빨간색으로 나온 이런 쪽들이 이제는 전세가율이 조금 이렇게 높은 지역이다. 대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공통점이요. 신축 빌라가 많아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실 이제는 연립이라든지 주택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율을 말씀드리면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값의 이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항상 따라오는 이제는 키워드가 바로 이제 깡통 전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가는 아니면은 거의 90% 넘어가는 육박하는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깡통 전세. 특히 이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현상 이런 것도 다 이제 깡통 전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제 오늘 전월세 시장 지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올 2분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이런 전세가 비율을 우리가 차트에서 보시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전세가율 서울 전체 전세가율 한 84.5% 계약갱신 같은 경우에는 77.5%로 파악이 됐는데 요건 아파트는 아니고요. 연립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빌라입니다. 요거 서울 지역에 있는 빌라 기준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전세가율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거 비율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강서구가 무려 96.7%로 가장 높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2억 원의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다. 그럼 전세도 거의 2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럴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 8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깡통 전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금천구가 92.8%, 그다음에 양천구가 전세가율이 92%다 90%로 넘어가고 그럼 다른 지역은 괜찮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에는 주요 세 지역만 자꾸 발표가 나오는데 네. 뭐 관악이라든지 강동구, 구로구도요. 지금 거의 뭐 전세가율이 거의 90% 육박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연립이라든지 빌라 중심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깡통 전세 주의보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아파트값, 뭐 집값이 많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와 더불어서 전세 사기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연관성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는 연립이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시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거래가 시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공시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이 되는데 네. 빌라라든지 연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임장 활동,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내가 발로 뛰면서 공인중개사 만나면서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 있는 비결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세입자에서는 잘 모릅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또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은요, 실제 내가 얼마의 전세가 합당한지를 모르시는 서민층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세가율이 96% 되는 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세모년 전세 사기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는 그 무자본 갭 투자의 대표적인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이제는 분양 대행업자 짜고 좀 들어가서 이제는 깡통 전세를 숨기고 전세를 줬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려 136명에게 전세 사기를 벌였고 금액으로 보면 298억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돌려줄 수 없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걸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결국에는 보증금 미반환 돼서 결국은 세입자들은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고 또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례 사기 사건을 본다 그러면은 일단 전세 계약을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인데 권리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집을 신탁사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회사에 내 집을 맡기게 되면 사실 이거는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신탁사에 허락이 있지 않는. 근데 이걸 속이고 이제는 이제 세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편취하는 이런 사례도 아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제 5가지를 좀 요약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이제는 알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현장에 가셔서 공인중개사 그것도 이제는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하시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있겠고 두 번째로는 시세 확인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부동산 거래하실 때 이번 달부터 이제 법원이 등기소에서 실거래가를 물론 이건 집합 건물에 대한 하는 거지만은 공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2가지 지표를 보시면 좋은데 사실 국토부의 실거래가는요 계약 기준입니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분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법원에서 나왔던 등기소에서 나오는 이 실거래가 기준은 집합 건물만 되지만은 아직은 이거는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만 나오거든요.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소식은 다 아실 텐데 네네. 이렇게 법원 등기소 가셔서 실거래가를 확인하면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실거래가가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아파트를 거래하실 때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주인의 그 주민등록증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등기부를 보시면서 꼭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저당권 설정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 가장 기본이죠. 전세 하실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한마디로 이제 최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시는 거 다시 한번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